반갑습니다. 포인조이고요. 이번에는요. 삼성의 갤럭시 S22 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같이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갤럭시 S22 플러스입니다. 그 전작에 비해서 상당히 플랫해진 게 제가 개봉했을 때도 첫인상으로 와닿는 부분이었고요. 카메라도 이렇게 컨투어 컷이라고 삼성에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프레임과 이 카메라의 이 굴곡이 이렇게 일체감 있게 깎여진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이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얘는 완전히 각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 각져 있는데 S22 플러스는 완전 각져 있진 않고 이렇게 둥글둥글합니다. 완전 둥그렇진 않은데 적절한 수준으로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를 사용하면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나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뭐랄까요, 너무 각져 있어서 손에 잡을 때 이 느낌이 그렇게까지 썩 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진 느낌은 아이폰 12나 13 쪽이 조금 더 있는 편인데요. 근데 이 손에 잡았을 때 이 인체의 공학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느낌이 S22 플러스가 조금 더 좋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둥그스름한 디자인과 또 각진 디자인에 아주 타협점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정말 제가 좋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면 화면도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이 화면의 베젤 폭이 아이폰 12나 13에 비해서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나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면에 이 베젤의 폭을 균일하게 해놓긴 했으나 이 S2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22도 마찬가지고요. 이 베젤의 폭이 훨씬 좁아서 조금 더 미래적인 느낌이 들고요. 조금 더 사용할 때 편했어요. 저는 일단 영상 볼 때도 편했고 조금 더 이게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이 S22 플러스랑 화면 크기 차이가 0.1인치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체 크기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S22 플러스는 그런 부분이 훨씬 최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잡을 때도 편하고 이렇게 봤을 때도 이 베젤 폭이 좀 더 좁아서 조금 더 미관상 보기에도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후면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투어 컷 디자인인데 사실은 이 일체감이 S22 아니죠. S21과 S21 플러스랑은 좀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일체감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일체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이 프레임과 이 카메라의 이 프레임 있죠. 이 금속 프레임이 좀 뭐랄까, 이게 좀 벌려져 있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캐치를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좀 벌어져 있어서요, 좀 먼지가 좀 낍니다. 이런 부분이 차기작에선 조금 더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디자인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은 솔직히 삼성이 좀 노숙하긴 한데요, 이번에 S22나 S22 플러스로 오면서 노숙한 부분을 좀 많이 덜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의 완성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차례예요. 하드웨어의 완성도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비교했을 땐 조금 이쪽이 약간 떨어집니다. 아주 약간. 이 버튼이 조금 누를 때 이렇게 좀 뭐랄까, 헐거운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는 좀 제품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거는 지금 전원 버튼이 조금 누를 때 이렇게 좀 누르기 전에 이러고 있어 보면 좀 흔덩흔덩거려요. 근데 얘는 볼륨 버튼이나 전원 버튼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흔덩흔덩거리지가 않는다. 심지어 얘는 이렇게 진동 스위치도 그렇게 흔덩흔덩거리는 느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정말 흠잡을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삼성이 이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만들 때 이런 완성도 같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특히 이 상단의 스피커 있죠. 상단의 스피커 그릴을 아이폰 12 프로 맥스나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나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 상단의 이 스피커 그릴을 그냥 이렇게 대놓고 뚫어놨어요. 근데 S22나 S2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21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이 상단에 아주 미묘하게 구멍을 아주 얇게 아주 길게 뚫어놨어요. 이게 S20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완성도에 있어서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화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은 일단 FHD 플러스급 해상도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FHD급이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 화면에 좀 밝기를 낮추다 보면 여기서도 보일 거예요. 이렇게 좀 플리커 형상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이시죠?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데
이게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이죠. 그리고 해상도 같은 부분에서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색감 같은 부분은 조금 아쉽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드웨어가 아쉽다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색을 자동으로 조정을 못해요.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화면 모드 있죠. 화면 모드라는 것 자체가 이 화면의 세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P3 색역이나 sRGB 색역이나 이 이미지의 규격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또는 영상의 포맷을 감지를 해서 뭐 HDR이니 아니니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그 부분만, 이게 색역이나 그런 명암비를 맞춰줍니다.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선명한 화면 있죠. 선명한 화면이 그 P3 모드고요. 자연스러운 화면이 sRGB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sRGB 컨텐츠를 보고 있을 때 이 P3 색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과장된 느낌이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근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iOS의 전반적인 특징인데 이렇게 좀 과장된 느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색 관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진 않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되다 보니까 좀 번거로움이 좀 사용자에게 좀 전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화면의 패널 자체는 꽤 괜찮은 걸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전 세대의 그 유기 재료를 사용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우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LTPO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실제로 사용했을 땐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그런 배터리의 소모량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서는 그렇게 크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요, 그렇게 스펙상으로 이게 119만 9천 원이잖아요, 정가가. S22는 99만 원이니까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래그십급의 그런 완전 최상위급의 패널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 느낌은 그런데 사용하면서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었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사용 시간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좀 배터리가 좀 많이 녹는 것 같지 않느냐 하실 때는 좀 게임을 하실 때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얘를 사용을 했을 때 게임은 진짜 전혀 안 했어요. 게임은 전혀 안 했고요. 인터넷이나 이제 동영상이나 그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튜브나 이제 뭐 그 실시간 TV 같은 거 이제 뉴스 볼 때 그렇게 쓰는 거를 제가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화면 켜짐 시간이 제 기준으로 7시간 한 10분 정도 그쯤 갔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그렇고요. 자, 7시간 12분이 갔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 처리 속도 있죠. 처리 속도. 이 처리 속도가 기본 옵션에서 최적화예요. 최적화 옵션이었을 때 7시간 17분이 갔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 처리 속도를 최대로 맞췄을 때 있잖아요. 몇 시간 갔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7시간 7분 갔습니다. 진짜 나 이거 사용하면서 놀랐어요. 이거 그러면 굳이 이거 처리 속도를 제한을 안 걸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삼성의 어떤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전원 관리를 좀 어떻게 좀 어느 정도로는 좀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차라리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때 그냥 처리 속도를 그냥 최대로 놓고 사용하셔도 크게 그렇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어차피 게임 뭐 굴릴 때는 뭐 GOS, 이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가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냥 최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성능 얘기도 한번 해보죠. 이 성능은 일단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 일단 지금 처리 속도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최적화 그리고 높음 최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최적화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좀 스크롤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를 체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네이버 앱에서 뉴스를 이렇게 본다 했을 때 이게 스크롤 성능이 조금 그런 편입니다. 이거를 상단바를 열어서 처리 속도를 최대로 다시 조정을 해보면요, 지금 켜져 있죠, 최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진짜 많이 해결이 돼요. 이런 부분이 좀 성능적으로 너무 삼성이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이 카메라를 엄청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 이제 나이트 뭐 아무튼 간에 그 야간 촬영을 엄청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촬영을 좀 해봤어요. 주간 모드, 주간일 때, 그리고 야간일 때, 그리고 이제 광량이 충분할 때 그런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 야간 모드부터 한번 봅시다. 야간 모드에서는 정말 잘 나옵니다. 이게 완전 밤일 때 조명 다 끄고 뒤에 그 배경등 하나 빼고 이렇게 촬영했던 건데, 이렇게 바닥의 나무 질감이라든지 이렇게 안에 이런 어떤 사물의 형체나 그런 것들이 다 보존이 돼 있죠. 아이폰 12 프로 맥스랑 비교해 보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는 조금 그 형체가 좀 찌그러지긴 합니다.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야간 촬영에서는 확실히 S22가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영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간 촬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간 촬영 비교해 볼까요? 자, 영상에서 어느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딱 봐도 아이폰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죠? 아이폰 쪽이 다이나믹 렌즈가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광을 잘 잡아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이 아파트의 형체가 아이폰에서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이폰이 역광을 훨씬 잘 잡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창에 이 색깔 있죠, 이 철봉 같은 것도 좀 더 아이폰이 좀 더 잘 잡아내고 있고요. 이런 사물의 명료도, 특히 AI가 관여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달리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AI가 관여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이폰 12 프로 맥스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갤럭시 S22 쪽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정말 아쉬워요. 이렇게 전반적인 품질을 봐도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1년 전 건데 이러면은 좀 안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카메라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요, 이제 원UI 4.0이 4.1이죠. 4.1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원UI 1.0과 1.0이 아닌가? 아무튼 원UI 1과 2를 제가 사용을 해본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면 분명 사용성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크게 보는 게 이 상단바 내렸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겐 크게 와닿는데요. 이렇게 그 기존의 원UI 1과 2일 때는 이렇게 둥그스름한 디자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이렇게 iOS에 이 블러 처리가 되는 이것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사용감은 괜찮습니다. 그 위젯의 이런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기본 앱의 품질, 그 기존에 제가 S10 5G를 썼을 때는 여기 상단에 무슨 광고 같은 게 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특히 삼성페이 같은 거 있죠. 삼성페이가 저는 정말 환골탈태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위로 딱 올려보면 있죠, 삼성 이쪽에 광고가 있었어요. 광고가 항상 무슨 보험 광고, 뭐 차 광고, 그런 게 항상 있었거든요, S10 5G를 썼을 때.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라 생각해요.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제품을 샀는데 요걸로 부가적인 수익을 계속 또 가져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에 내가 삼성에게 큰 이익을 주고 내가 이 제품을 사왔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이거는 참, 진짜 이거는 삼성이 소비자에게 정말 기만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나아졌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사용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 원UI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위로 쭉 당겼을 때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위에 닿을 수 있게끔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사용성 좋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갤럭시 S22 플러스, S22도 마찬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꽤 괜찮아요. 만듦새 괜찮고, 이렇게 디자인 부분이 제가 특히 극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파고 드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카메라 품질이나 이제 성능상 제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저에게는 좀 마이너스 점수가 좀 크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